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자 반팅팍 그룹의 회장인 찌영미란입니다. 찌영미란이 경영하는 반팅팍 그룹은 호치민 중심지에 160개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인과 동시에 수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반팅팍 그룹의 란 회장을 주축으로 엄청난 금융 스캔들이 베트남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베트남 공산당 당국에 따르면 이번 반팅팍 사건으로 증인으로만 2,700명이 소환됐으며 86명의 피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증거 서류 무게만 6톤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금융 스캔들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란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베트남 전체 GDP의 약 3%에 해당되는데, 이는 하나로 약 16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개인 지하실에 6조 원에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1인당 평균 월급이 45만 원밖에 안 되는 베트남에서 그녀는 어떻게 16조라는 금액을 자기 혼자 헤쳐먹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찌영미란의 사기 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영미란은 이전에 사이공이었던 호치민시의 중국계 베트남인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찌영미란은 어머니와 함께 화장품과 헤어 액세서리를 파는 평범한 노점상이었지만 1986년 공산당이 도이모이라고 알려진 경제개혁 기간을 시작하면서부터 토지와 호텔, 레스토랑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이며 1992년 반팅팍 그룹을 설립하게 되면서 베트남 부동산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자본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며 자신의 부를 늘리기 시작했고, 당시 호치민시에서 란 회장은 좋은 평판과 자선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011년에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베트남 주요 은행들의 장기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되는데, 이에 베트남 정부는 소규모 민영 산업은행들에 대한 인수 및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베트남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현금이 부족한 소규모 은행들이 많았는데, 이때 찌영미란이 피콤은행과 띠능이아뱅크, SCB은행 이 세 은행의 합병을 주선하게 된 겁니다. 란 회장의 주도하에 세 개의 은행이 합병에 성공하면서 4대 국영은행 다음 가는 민간은행인 SCB은행으로 새롭게 창립되는데, 이 SCB은행은 창립 시기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1년 동안 란 회장의 개인 금고로 사용됩니다. 베트남에서는 개인이 은행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사유화를 막는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서류상으로도 찌영미라는 은행 지분의 5%를 소유하고 있었고, SCB에서 어떠한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SCB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란 회장은 합병하기 전부터 이미 새 은행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인 반팅팍 그룹 산하에 있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법인을 활용해서 합병하기 전부터 SCB 지분의 81%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피콤뱅크 지분을 80%, 띠능이아뱅크는 9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2012년 1월 1일 새 은행이 합병되었을 때 그녀는 서류상으로 은행 지분 5%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9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녀가 SCB 주식을 거의 절대적으로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SCB은행의 모든 운영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란 회장은 부동산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까지 장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반팅팍 그룹 출신과 주변의 믿을만한 직원들을 SCB 주요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고, 수뇌부를 장악하며 완벽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따르는 대신 각 임원들에게 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의 고연봉을 줬고, 각종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들을 철저히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란 회장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란 회장은 본격적으로 SCB은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돈을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반팅팍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보통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발행한 회사채를 SCB은행이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한으로 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득 SCB은행이 뭘 믿고 반팅팍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주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여기서
믿고 말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자기 은행이니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예금해놓은 피 같은 돈들을 반팅팍 기업에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녀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팅팍 경영진들을 불러 모아서 국내에 가짜 계열사를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조작된 문서들을 통해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불법 자산을 담보로 잡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SCB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확실한 담보도 제공해야 하는데, 란 회장의 입김이면 SCB은행에서 무서류 대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담보 없이 이루어진 금액만 하나로 약 25조 원, 그리고 각종 불법 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10년간 총 53조 원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습니다. 이러한 란 회장의 불법 대출이 2017년과 2018년에 발각되면서 베트남 중앙은행 감사관은 대출, 부실 채권 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특별 통제할 것을 권고했는데, 란은 그 즉시 은행 고위 관료들에게 베트남 중앙은행 상위 감사기관에 뇌물을 갖다 바치라는 지시를 했고, 감사팀 중에서 SCB에게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란 회장의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약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베트남 중앙은행 감사관찰국장인 도티냔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아무리 SCB은행의 불량부채가 많아도 자본 건전성이 안정적인 은행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란 회장은 결국 각종 불법 대출과 뇌물수수, 재산 횡령 등의 죄목으로 체포가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란 회장과 관련된 대출이 SCB은행 전체 대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SCB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미 SCB와 관련된 앱과 온라인 이체 등이 먹통이 되었고, SCB은행의 예금자들은 앞다투어 은행에 줄을 서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국영은행 다음으로 큰 민간은행에서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뱅크런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공포가 확산되어 다른 은행들에게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은 SCB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할 것이며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찌영미라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자신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범행을 떠미는 등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직 2심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반팅판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간단한 금융 스캔들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호치민에서 평범하게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인맥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찌영미란이 16조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정권이 아닐 건데 참 신기합니다. 찌영미란은 그냥 단순한 얼굴 마담이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 사건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